경기도 김포의 한 돼지 농가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강 이남에서 접수된 첫 발병 사례로 당국은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고 정밀 검사 결과는 오늘 밤 나올 예정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에 대해 추가 자료를 요구하며 임상 중단 상태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임상 중단을 해제하려면 임상 시험용 의약품 구성 성분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코오롱 티슈지는 향후 실험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된 지 일주일 만에 20조 원을 넘기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리가 하향 추세에 있어 대출을 갈아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대출자들의 고민이 깊은 가운데 주의할 부분은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계절별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제를 차등화한 주택용 전기요금제 시범 사업이 서울 등 7개 지역 2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소비자의 시간대별 전기 사용 변화를 분석하고 가구 유형 변화 등을 반영한 다양한 요금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하나그룹이 7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한 번에 바꾸는 인사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연말 인사에 앞서 이뤄진 이번 인사, 내용과 배경, 그리고 다른 그룹 인사에 미칠 영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하나그룹이 그룹의 간판 계열사 대표를 새로 임명했다고요. 네, 하나그룹이 하나시스템과 하나테크인, 또 하나케미칼, 하나에너지 등 7개 계열사에 대한 신임 대표이사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방산전자 시스템 기업인 한화시스템의 신임 대표이사직에는 김현철 부사장이 내정됐습니다. 주식회사 한화의 기계부문 대표이사는 현재 화약방산부문 대표이사인 옥경석 사장이 겸직하게 됐습니다. 이 밖에 하나테크인 대표이사에는 전무로 승진하는 안순홍 영업마케팅 실장이, 한화정밀기계 대표이사에는 이기남 전무가 각각 내정됐습니다. 네, 하나그룹의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계열사 대표도 바뀌었군요. 그렇습니다. 하나케미칼의 대표이사로는 하나큐셀 등을 거쳐서 그룹 내 에너지통으로 꼽히는 이구영 부사장이 내정됐습니다. 한화에너지의 대표이사로는 정인섭 부사장이 내정됐습니다. 네, 안 기자, 이번 인사 특징 어떻게 분석됩니까? 네, 하나그룹 측은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전문성과 성과를 인사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승현 회장의 아들인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와 김동원 한화생명 총괄 상무 등은 이번 인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이사가 선임되면 연말 인사가 예상보다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재계의 또 다른 그룹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LG그룹도 일부 계열사 대표를 새로 임명했는데요. 이번에 한화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 연말의 대기업 인사는 여느 때보다 커질 거란 전망이 세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에서 허가가 취소된 코롱 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추가 자료를 요구하며 임상 중단 조치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미 FDA가 임상 중단 유지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네,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 티슈진의 오늘 공시에 따르면 미국 FDA는 지난주 금요일 인보사의 임상 중단 조치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임상 재개를 위한 몇 가지 요구 사항을 보냈는데요. 이게 임상 중단을 선택한 이유가 될 겁니다. 우선 성분 뒤바뀐 문제가 없던 일핵 연골세포의 특성 분석 자료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또 연골세포로 알려졌다 뒤늦게 신장세포로 밝혀진 이 핵에 대해선 자세한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과 함께 구체적인 실험도 요구했습니다. 이외에도 FDA는 임상 재개와는 무관하다면서도 문제가 없는 연골세포 1핵으로 다시 2핵을 만드는 시도를 해볼 것과 모든 환자의 장기 추적 조사를 원안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코롱 측엔 악재가 될 것 같은데 회사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코오롱 티슈지는 일단 낙관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보사의 성분 변화가 발생한 경위나 향후 조치 사항, 그리고 이에게 종양 원성, 그러니까 발암 가능성에 대해선 추가 자료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코오롱 티슈진 관계자는 FDA의 요청 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추가 요청한 자료들은 향후 실험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오롱 티슈지는 조만간 FDA가 요구한 보완 자료를 준비해 제출할 계획입니다. 보완 자료가 제출되면 FDA는 30일간의 검토를 거친 뒤 답변을 내놓게 됩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전자담배 인기가 높아지면서 최근엔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등장했습니다. 일반 담배보다 세금이 낮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는데 정부가 세율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일반 담배 수준까지 올리는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현재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 공동으로 담배별 세율 적정선을 연구 용역 중인데요. 기재부는 연구 용역이 끝난 뒤 과세 형평성이 문제가 될 경우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율 조정 범위나 적용 시기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는 연말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는 관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판매 추이와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해 세율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지만 일반 담배는 세율 조정 계획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네, 기재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에 나서는 배경은 뭡니까? 네, 줄, 릴베이퍼 등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들은 최근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기존 담배는 담배수 20개비 단위로 과세를 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1ml당 부담금을 매기는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다른 것도 논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액상 전자담배는 카트리지 1개당 액상 용액이 0.7ml인데 액상형 전자담배 기본 세율의 70% 수준인 1,261원이 제세 부담금으로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는 20개비 기준의 일반 담배의 43.2%에 불과해 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기재부는 액상 전자담배의 세율이 낮다고 단정하진 않았지만 기존 세율 기준이 적정한지 재검토를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사실상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 수순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이달 들어 수출이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 연휴로 조업 일수가 줄었고 반도체 수출 부진도 계속되면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철 기자, 이달 수출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은 28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8% 감소했습니다. 추석 연휴로 인해 지난해보다 조업 일수가 이틀 줄었는데 이를 감안해도 하루 평균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3% 감소한 21억 1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업종별로는 선박과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39.8% 줄어드는 등 지난달에 이어 30% 감소세를 보이면서 수출 부진의 원인이 됐습니다. 수입은 26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1% 감소했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폭이 주요 20개국과 비교해도 매우 크다는 국제 통계치도 나왔다고요. 네, 세계무역기구 WTO가 발간한 월간 상품 수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분기 수출액은 1,385억 9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8.6% 줄었습니다. 감소폭은 G20 주요국 중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컸는데요. 수출액 규모에서도 우리나라는 작년 2분기 세계 5위에서 올해 6위로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의 수출이 크게 줄었고 우리나라도 이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지 일주일째인 오늘 이 경기도 김포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자칫 한강 이남으로 확산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김포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고요?
네, 오늘 오전 6시 40분쯤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의 한 양동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처음으로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 농장에서 직선거리로 13.7km, 연천 농장에선 45.8km 떨어진 곳입니다. 김포시 측은 해당 농장에서 폐사한 돼지는 없지만 어미돼지 4마리가 유산을 한 뒤 식욕부진 증세를 보여 농장주가 의심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미돼지 180마리를 포함해 1,800마리의 돼지를 사육 중인 이 농장에는 현재 울타리가 설치돼 있고 잔방급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고 접수 후 긴급방역 조치에 들어갔고 시료 등을 채취해 현재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종 확진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번 태풍 때문에 방역 조치는 더 강화했다고요? 네, 농식품부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전국 모든 양돈 농장에서 방역이 취약한 지점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소독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태풍을 동반한 비바람으로 농장 주변에 뿌려둔 생석회가 씻겨 내려간 경우 소독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전국 각 지역 추격 직원들과 함께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장의 복구와 소독 작업 등을 지원하고 농장주들에게 축산시설과 울타리 파손 점검 수리, 축사 내부 소독 등을 당부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금리 연계형 파생 결합 상품 DLF 판매와 관련해 분쟁 조정 절차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손 행장은 전국 영업본부장을 소집한 자리에서 펀드 손실과 관련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고객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객 보호를 위해 법령 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다각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민연금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사부는 오늘 오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의할 당시 관련 문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 회계 변경, 유가증권시장 상장으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부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관련 기관 3곳이 정부의 주 52시간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특별 연장 근로를 신청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북에 있는 검역본부와 방역 등을 하는 충남의 기술연구소, 소독 작업을 하는 강원도 농업기술센터 등 3곳이 특별 연장 근로를 신청했습니다. 특별 연장 근로는 재해나 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 52시간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로 노동부는 신청 기관들이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강아지 구충제가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강아지 구충제의 주 성분인 펜벤다졸은 사람에겐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암 환자는 절대로 복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약사에도 펜벤다졸은 항암제가 아니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이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관련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행의 필승코리아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김 회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담은 애국펀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산업 자립화와 중기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14일 출시한 필승코리아 펀드는 출시 한 달 만에 운용 규모가 64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삼성, LG, TV에서 가전까지 8K TV의 해상도를 두고 업계 1위와 2위 삼성과 LG 간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건조기와 의류관리 기록까지 불똥이 튀는 모양새인데요. 산업부 오수용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네. 우선 이 삼성전자가 8K TV 시장의 선택은 LG가 아니라 삼성이다. 이렇게 맞받아쳤다고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올 상반기 삼성 QLED TV는 약 200만 대, LG의 OLED TV는 122만 대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도 판매 대수 증가율이 삼성 QLED TV는 127%인데 비해 LG OLED TV는 15%에 불과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삼성 QLED 8K TV는 기술적으로 보면 QLED TV가 아닌데다가 화질 선명도 기준에 못 미쳐서 8K도 아니라고 주장해온 LG전자를 정면으로 겨냥한 겁니다. 네, 한마디로 이 판매량 우위를 전한 것 같은데 이 속내는 어떻게 좀 분석이 되나요? 네, 한마디로 LG의 기술 논쟁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삼성을 택하고 있다. 또 기술 논쟁은 소모적인 것이다. 이런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예. LG의 기술 논쟁에 가세해봤자 삼성으로서는 얻을 게 별로 없다는 판단이 선 걸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삼성과 LG가 서로 각각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를 내세우려는 전략이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OLED가 앞서가는데 먼저 이제 그 시장을 점유를 해야 되는데 삼성이 자꾸 방해를 하니까 마케팅 측면에서 싸움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애석한 거는 결국 그쪽은 가격의 경제이기 때문에 그게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역시 기술력은 뭐 LGD가 우수하구나 이런 인상이라도 가져가면 좋은 거죠. 결국 삼성 QLED TV가 LG OLED TV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LG의 이번 마케팅이 성공할지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뜻인데요. 현재 60인치 대 LG OLED TV의 가격으로 70인치 대 삼성 QLED TV를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기업 사이의 이런 전쟁이 TV를 넘어서 이제 가전제품으로 옮겨붙는 양상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삼성이 공식 유튜브 영상에서 LG전자의 건조기와 의류관리기를 지적한 건데요. 건조기를 새로 샀다고 자랑하는 주인공한테 열교환기를 자동 세척해주는 제품은 먼지가 쌓여서 냄새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최근 자동 세척 기능 때문에 소비자원의 무상수리 권고를 받은 LG전자의 건조기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의류관리기 영상에서는 옷걸이를 흔들어서 먼지를 털어내는 방식에 대해서 노라는 메시지를 띄우면서 강한 바람을 쏘아서 먼지를 없애는 삼성 제품을 홍보합니다. LG 제품은 좌우 흔들림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소음이 좀 있다는 일부 소비자들의 후기를 반영해서 LG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TV에서 시작된 두 기업 간의 전쟁이 다른 가전제품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고정금리 대출 갈아타도 괜찮을까? 대출금리는 크게 고정형과 변동형으로 나뉩니다. 보통 고정형이 변동형 금리보다 높지만 최근 1년간은 이 역전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또 최근에는 역전된 폭이 다시 줄어들면서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을 갈아타려는 대출자들의 복잡한 셈법을 해야 하는 처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경제부 이한승 기자와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최근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의 인기처럼 대출 갈아타기에 대한 인기가 좀 상당히 높은데 뭘 가장 대출자들이 지금 유의를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역시 금리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낮게 형성된 고정금리를 갈아탈 때 선택하면 이자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 시중금리가 하향세를 그리면서 이 높게 형성된 변동금리도 낮아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이 추세라는 게 변동금리가 다시 고정금리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변동형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게 이 코픽스 금리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 코픽스 금리가 최근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 코픽스는 연 1.52%로 한 달 전보다 0.16%포인트 떨어져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신한, 또 KB국민, 우리, NH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최저 연 2.51%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 상한과 0.3%포인트 정도밖에 이제 차이가 나지 않게 된 겁니다. 반대로 이 고정금리를 결정하는 금융채 5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지난달 16일에 1.301%였는데 그 당시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20일에는 1.584%까지 올라서 이 고정금리 자체는 상승하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역전됐던
유지했던 변동형, 고정형 금리 차가 다시 좀 줄어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 갈아타야 할지 말아야 될지 좀 헷갈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신중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될 문제겠지만 예.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 갈아탄다면 이 변동금리가 더 낮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서 7월에 금리를 인하한 한국은행이 연내에 금리를 한 번 더 낮출 것이다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신규 대출을 받는다면 아직은 낮게 형성돼 있는 고정금리로 일단 대출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금리 상황을 좀 지켜본 다음에 갈아타는 것도 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 기자, 그럼 금리 말고 또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될까요? 사실 금리를 고려한다는 거는 이자를 좀 절감하기 위한 건데 이 이자 절감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다가는 다른 것을 좀 놓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예. 대출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이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걸 낼 수 있는데 이 점을 유의를 해야 됩니다. 이자를 더 낮추려다가 이 수수료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리금 분할 상환 같은 경우는 매달 원금과 이자를 똑같이 나눠서 내는 건데 자금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환 방법이 어떤지 미리 좀 알아보고 대출을 갈아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가정전기요금 그때그때 달라져요.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을 계절과 시간대별로 달리하는 차등요금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요금제가 적용되면 뭐가 달라지고 또 기존 누진제와 비교해 얼마나 아낄 수 있게 될지 역시 산업부 윤지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기자, 네. 지금 바뀐다는 이 계절, 시간대별로 달라지는 이 요금제, 기존 누진제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먼저 누진제는 이 전기 사용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였거든요. 예. 산구간으로 구분을 해서 많이 쓸수록 킬로와트아워당 전기료가 올라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기요금을 계절과 시간에 따라서 나눈 뒤 소비자가 비교적 저렴한 시간대에 전기를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방식입니다. 전기 수요 측면에서 특정 계절과 시간에 집중된 이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주택용 전기요금을 쓰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산업용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주택용은 산업용과 일반용과 달리 부하 전력 사용 시간을 그 시간대별로 그 자유자재로 옮기거나 이렇게 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네, 역시 가장 궁금한 건 소비자들이 전기요금을 얼마나 좀 아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먼저 크게 여름철과 겨울철 그리고 봄, 가을 이렇게 세 가지로 계절을 나누고요. 시간대별로는 전력 사용이 가장 몰리는 시간대와 덜 몰리는 시간대를 3단계로 나눠서 전기요금을 적용합니다. 일반형과 집중형 두 가지 중 선택이 가능한데 집중형은 전력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를 피할 경우 그렇지 않은 때와 비교해 자그마치 최대 4.3배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전력 사용이 많은 여름철 낮과 겨울철 오전에는 봄, 가을 낮 시간에 비해서 더 높은 전기 요금을 내는 방식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가장 덥고 가장 추운 시간대를 피한다면 전기료를 가장 많이 아낄 수 있게 되는 셈이죠. 예. 또 사용량이 적은 밤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가장 싼 요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중에 세탁기를 돌리면 된다는 말이 이러한 배경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방식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네, 아직 모든 가구에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일부 가구에만 실험적으로 적용을 한 뒤 최종 조율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내년 9월까지 1차로 해본 뒤 2차 때는 표본을 늘린다거나 요금제를 좀 더 세분화해서 분석을 할 방침인데요. 예. 산업부와 한전은 시범 사업을 해보기 전에 아직은 월 몇천 원을 아낄 수 있다, 누진제와 비교해서 정확히 얼마가 나온다는 분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수요 관리를 직접 할 때 요금 차이 효과가 나타난다면 누진제 외에도 다른 이런 요금제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비즈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민부론이란 이름의 경제정책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책 행보로 풀이되는데 현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이죠. 소득주도 성장과는 엇갈린 구도로 민간주도의 자유시장 경제, 이를 통해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지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 교수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정치인들, 특히 이 대선 등 주요 선거에 나서는 정치인들이라면 저마다 일종의 프레임이 있고 이를 압축시켜서 슬로건이란 걸 좀 많이 내세우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좀 그런 건가요?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뭐 이제 구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경제로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92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에 클린턴 후보가 문제는 경제야 그런 말을 썼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굉장히 실패를 했다라고 이제 야당은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제 구체적 통계로 좀 나오죠. 2017년도 경제 성장률 3.1%, 그리고 작년이죠. 결국 2.7%고 올해 아마도 2%대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저희 경제 성장률이 계속 낮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 경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새로운 정책을 표방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년 총선에서 표를 얻겠다라고 한 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더 나아가서 막 투쟁만 하고 있다가 한 손에는 뭐 정책, 다른 한 손에는 투쟁이라고 하는 경제 정책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여야가 경쟁하고 더 나아가서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표를 얻는다면 큰 틀 속에서 보면은 뭐 결코 나쁜 거는 아니다. 물론 이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갖고 다니는 별개라 하더라도 뭐 시기상으로는 뭐 적절하게 새로운 정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일단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정치적 메시지들은 자연스럽게 경제 정책에 녹아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 교수님, 과거 이 정권들만 보더라도 대중경제론, 녹색 성장, 뭐 창조 경제, 그럴듯한 이름들이 상당히 좀 많았어요. 그렇죠. 또 기억이 나는 게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의 그 취임사를 보면 국민 행복, 그다음에 뭐 경제 부흥 그런 게 많은데 민부론이라는 게 이제 대칭되는 게 국부론인데 뭐 와닿긴 해요. 우리 백성들이 국민들이 좀 잘 살게 하자 그런 뜻이기는 한데 와닿질 않는 거죠. 와닿질 않는다는 게 뭐냐면 어떻게 갈 건데,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부강해지고 부요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물론 이제 초안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랜 세월 노력을 하신 흔적은 보이는데 첫째 좀 와닿지 않는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내건 게 뭐냐 하면 5만 불 1인당, 물론 뭐 2030년까지라고 하긴 했지만은 2030년 너무 멀고요. 5만 불, 그 다음에 가계 소득 1억, 그 다음에 중산층 70% 그랬는데 와닿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일각에서 비판하듯이 너무 잘 사는 사람 쪽으로 이게 포커스가 잡혀졌고, 우리 못 사는 분들, 중산층 이하, 자영업자 이런 분에 대한 어떤 그런 신선한 메시지가 없다는 관점에서 보면 노력은 많이 했지만 또 초안이긴 하지만 허리 밑에 사시는 분들, 중간 이하에 사시는 분들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비전이 가는 그런 쪽으로 저는 조금 신경을 썼으면 훨씬 더 저는 거부감이 적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뭐 현 정부도 소득주도 성장을 좀 주장을 했었고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에 국민성장이라는 슬로건을 좀 내세우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했잖아요. 지금 2년 반 했지 않습니까? 이제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점이 뭔가 봤더니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서 특히 못 사는 사람 쪽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라든지 소득 혜택을 줬단 말이에요. 그 자체는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들한테서는 소득이 그만큼 줄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최저임금이 계속해서 연거푸 2년, 3년 올라가니까 기업, 특히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은 경쟁력에 치명적인 손상이 오면서 기업을 살리자고 소득을 올리자고 일자리를 만들자고 한 정책들이 오히려 굉장한 역효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지 못했다. 그럼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대안을 내놨는데 물론 뭐 비전이라고는 하지만 5만 불? 1억? 구름 잡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서 최종본을 만들 때는 그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중산층 그 아래 사는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 4월엔 총선이 있습니다. 이 선거철만 다가오면 여야 구분 없이 경제 구상을 쏟아내는데요. 이 구상이 민심을 얼마나 움직이느냐, 이게 총선의 변수가 될 수 있기 아마 때문일 겁니다. 김 교수님, 이번 이 총선에서도 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평가가 당연히 나오겠고 향후 경제 정책에 대한 각 당의 고민의 장이 좀 펼쳐지는 그 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 선거라는 게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고 총선도 있잖아요. 국회의원 뽑는 총선도 있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는 통상적으로 미래를 보고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거학적 용어로 하면은 전망적 투표라고 얘기해서 프로스펙트 보팅이란 말을 쓰고요. 총선은 반대로 정부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는 회고적 투표. 그러니까 그래서 레트로스펙트 보팅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제정책과 관련돼서 정부가 얘기했었던 부분들, 특히 내년도 4월 15일이면요. 현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집권 초기라면은 모르겠지만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는 정부가 출범한 지 한 1년 만에 치러졌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감이 많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남북한 평화 무드라든 것 때문에 작년 선거에서는 여당이 압승을 했지만 실제로 이제 3년이 지나면 국민들은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성과를 보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정부는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 않습니까? 일자리 현황판도 만들고 했는데 과연 일자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물론 이제 통계의 착시 현상들이 막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지난달 8월 달에 통계를 보면 45만 명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60세 이상의 나이 드신 분들이 39만 명이 늘어났고 30대, 40대 제조업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많아지고 있고 이게 어떻게 일자리 정부라고 볼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소득층의 지갑을 두텁게 해줬다 그랬거든요. 근데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이 어렵다. 그럼 단편적으로 한국갤럽이 지난 8월 4주 때 21일서부터 22일까지요. 1,002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95% 신뢰 수준에서 표지보시는 플러스 3.1인데 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60%가 잘못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25%만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내년도 총선에서는 이 경제정책을 두고 투표를 하게 되는, 그걸 우리가 보통 경제 응징 투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크게 작동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움직임이 요즘 상당히 눈에 띕니다. 뭐 최근에 삭발도 그랬고 이번에 민부론을 좀 등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신 교수님, 특히 이 민부론과 관련해서 단순히 단어만으로는 선뜻 이해가 좀 되지가 않는데 다시 한번 좀 풀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그 내용을 잠깐 보니까 활기찬 시장 경제를 만들겠다. 그다음에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 그다음에 경쟁력을 키우겠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좀 올리겠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이거 봐왔던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도 이야기했고 이명박 정부, 그러니까 소위 보수당이 늘 해왔던 이야기란 말이죠. 좋은데 이런 그 워딩, 활기찬 시장 경제, 그다음에 그 작은 정부, 이런 그 워딩에 그 담겨 있는 시장 경제의 문제점, 그다음에 정부의 자연적으로 규모가 커지는 그런 한계점,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그런 우리가 지금 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적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수용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쪽으로 가줘야지. 그냥 과거에 5년 전, 10년 전 것으로 활기찬 이렇게 버리면 중도에서 이 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달라진 게 뭐야? 우리 지금 사회가 정부가 무능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부패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권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고쳐보자고 했는데 예. 고쳐지지 않는 거를 그대로 간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가 조금 부족하다고 보냐 하면 활기찬 시장 경제에서 부족한 부분, 시장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하는데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정부가 무조건 작은 게 아니라 커져야 할 정부도 있어요. 커져야 할 정부도 있고 작아야 할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작은 정부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까지 현 정부가 해왔는 것들을 쌍그리 이게 부정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국민의 어떤 마음을 얻으려고 하면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못했던 것과 그다음에 현 정부가 하는 것 중에서 잘한 것을 이렇게 융합을 해서 예. 슬로건을 내놔야 되는데 제가 작은 정부, 뭐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 딱 생각나는 게 박근혜 정부의 깨투유더란 말이에요. 예.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 저는 그래서 과거의 어떤 그런 그 워딩을 답습하지 말고 네. 한 단계 발전된 어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 노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봐서 민불론 잘 살자는 이야기인데 5만 불 가자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가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방도가 없어서 이 부분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불론으로 제시된 뭐 세부 내용들까지 함께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시청자 의견이 하나 왔는데요. 끝번호 7292번님께서 뭐 지금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그대로 투영해 주셨습니다.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은 그야말로 좀 최악이다. 이런 평가를 좀 짧게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의견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 사실 현 정부의 이 소득주도 성장을 놓고서 학자들 사이에 비판적인 시각이 상당히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불론이 이런 걱정에서 좀 출발을 했다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환영을 하는 입장일 텐데 김 교수님께서는 좀 이번 평가를 좀 어떻게 내리실 수 있을까요? 하나 흥미로운 인터뷰 내용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도 3월 17일 날 박근혜 대통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로서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문재인 대표가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데 현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야당 대표 시절 야당 대표 시절입니다. 예. 재벌과 수출 대기업 중에 낡은 성장 정책으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양극화가 심화됐기 때문에 이제 경제정책 전환을 해야 된다. 좀 똑같잖아요, 지금요. 예.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그 야당은 항상 새로운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것을 펼치는 게 뭐가 나쁩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효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빨리 그것을 수정하고 바꾸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하죠. 예. 이 여기는 소득주도 성장도 있고 혁신 성장도 있고 공정경제가 있다고 한다면 예. 소득주도 성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면 빨리 이게 혁신경제로 가든지 아니면 공정경제로 가든지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예. 여기는 계속해서 경제는 좋아질 것이다. 더 나가서 지금 대통령은 최근에 경제 흐름이 참 좋아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전혀 인식이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마찬가지죠. 이 정부에 대해서 경제정책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한다면 분명하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거는 좋은데 네. 저는 신 교수님 말씀하신 거 조금 첨언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누차 강조했었던 건 그겁니다. 진보가 지향하는 가치도 좋고 예.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보수 정부라고 또 보수 세력이라고 한다면 진보의 가치를 보수 시각에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성장은 많이 그동안 했지만 고용 없는 성장, 예.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을 이제는 우리가 성장을 잘해서 균형 분배로 가겠다. 그러니까 성장 주도 균형 배분이 새로운 보수 정부가 탄생한다면은 그 캐치프레이즈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균형이 맞춰지는 것이지. 예. 과거와 똑같은 식으로 성장 중심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얘기하는 게 뭐냐? 뭐가 새로운 것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그리고 민부론이라는 거 아주 굉장히 노력해서 나온 것도 하더라도 어렵습니다. 다 닿지를 않아요. 저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서민경제론이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가야 된다. 얼마나 그게 간결합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산층 70%라는 거는 서민의 삶이 커지면서 중산층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주도 균형 배분이라든지 예. 서민경제론이라든지 이렇게
와닿을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럴까 하고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지, 민부론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아직까지 조금 더 좀 새롭게 좀 보완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 더 첨언하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기본 철학은 다 달랐어도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공통현상이 자영업이 주고 자빠지는 거였어요. 자영업이 계속해서 자빠지면서 잘 사는 자영업은 못 사는 자영업으로 추락하면서 600만의 가족까지 합하면 1,500만의 일자리와 먹거리 이 산업이 무너졌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아까 우리 김 교수님이 서민경제론이라고 하신데 하나 더 한다면 서민 자영업을 위한 이 정책을 이렇게 했으면은 굉장히 많은 어떤 저는 그 시사점이 있었을 텐데 민부론 그러니까 1778년인가요? 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딱 떠오르면서 좀 캐캐 묵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경제 정책에 있어 좀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부분도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그건 이제 저희 정치학에서 이제 정책을 평가할 때 크게 세 가지를 강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목표가 좋다 하더라도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여의치 않으면 효과가 나오지는 못하잖아요. 이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목표를 세웠는데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이 너무나 다른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보십시오. 아니 통계청이 2017년 9월서부터 경제가 저점이 됐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최저임금 인상시키고 더 나가서 탈원전하고 근로시간 단축하니까 어려운 시기라고 한다면 성장 쪽에다 포커싱을 맞춰줘야 되는데 분배 쪽으로 맞춰지니까 이게 곤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해서 목표와 수단이라는 것이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2030년이라면 한참 남았는데 그 로드맵이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나서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지 30년 되면 이 정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보수 정부, 자유한국당이 계속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 정당은 3년마다 바뀌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이러다 보니까 좀 공허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책 펴는 건 좋은데 효과성에 관련돼서 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아마 잘 보완을 해서 내년도 총선 때까지 좀 시간이 약 6개월이 남았으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말씀드린 거를 좀 참고를 해서 좀 구체적이고 또 나름대로 수단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들을 좀 잘 교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신 교수님께는 질문을 이렇게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있어 정부 간섭이 좀 지나치다. 그래서 경제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있다. 교수님께서도 계속해서 그동안 자주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엔 민부로는 자유시장 경제를 좀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한 좀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는 기존 입장과 더불어서 좀 첨언을 부탁드립니다. 그 정부가 너무 그 임금서부터 근로시간서부터 너무 옥죄는 거예요. 옥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옥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기업을 너무 그렇게 옥죄면 기업이 다 도망가거나 죽어버린다. 저는 그래서 그게 소득주도 성장이 됐든 민부론이 됐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일거리를 만들고 먹여 살리는 것은 기업이단 말이에요. 특히 중소기업이 문제가 많잖아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중소기업이 걱정 없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이렇게 규제도 풀어주고 그다음에 교육도 해주고 경영 지도도 하고 자금도 지원해주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630만 중소자영업자가 천국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나라만 만들어주면 일자리가 거기서 거의 1,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나오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맨날 재벌 총수만 자꾸 만나지 마시고 중소자영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을 좀 긁어주는 이런 정책들이 이번 정부한테서는 정말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오히려 거꾸로 자영업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다는 차원에서 저는 정책 대전환은 필요하다. 근데 그게 민부론과 같은 게 아니라 좀 와닿는 중소기업이 정말 고마워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그렇다면 자유시장 경제로 민부론처럼 들어서게 된다면 경기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야 훨씬 더 새롭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지난 2012년도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바로 직전에 성장률이 2.3%였습니다. 2013년도에 2.9%였고 2014년도에는 3.3%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성장률은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는 거꾸로 2017년도 3.1%, 2.7%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뭔가, 그리고 자꾸만 이거를 해외의 여건, 해외의 변수로만 가지고 경제가 나쁘다는 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건 해법이 아니에요. 아무리 해외 경제가 힘들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현재 있는 소득주도 성장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빨리 혁신 경제로 바꿔서 혁신 성장으로 바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꼭 지적을 하고 싶고 신 교수님 말씀한 거 첨언을 한다고 한다면 청와대 중심의 정책에서 빨리 탈피해야 된다. 지금 내각하고 장관들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장관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전체 경제 컨트롤 타워는 경제부총리가 힘을 갖고 모든 것을 끌고 가줘야 되는데 지금 경제부총리가 안 보입니다. 모든 것은 청와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내각에서든 일반 관료들은 청와대 눈치만 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경제정책에 훨씬 더 어려움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 중심에서 내각 중심으로 바꾸고 내각한테 자율성을 주고 그로 책임을 물어보는 이렇게 시스템을 빨리 바꿔줘야지만이 새로운 정책적 기류가 만들어지면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정책에 대한 그 날카로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신 교수님께서는 좀 나를 다시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 민부론에서 부족한 부분,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좀 토대가 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좀 지적해 주시죠. 아까 그 두 가지인데요. 그 김 교수님 이야기하신 게 정책의 중심 그 축이 청와대에서 내각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 내각에 적어도 경제부처에 관한 내각은 경제 실무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 중소기업을 한 사람 중에서도 어떤 행정 능력이 충분히 있는 그런 분들이 내각에 들어가서 이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저는 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이게 정책을 제가 한 15년 모니터를 해보니까 위에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하고 그 부처에서 정책을 실제로 위반하는 사람들이 이게 달라요. 이게 채널이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정책을 세우는 이 관료 쪽에 들어가 버리면 5년 전, 10년 전이랑 똑같은 워딩에 그냥 앞뒤나 좀 그 글자 굵기만 바꾸는 이런 정책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행정 관료가 기업의 니즈를 맞추어서 이 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려면은 정책 요소에 실물의 경험이 있는 기업가들이 들어가서 기업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주는 체제로 가줘야만 저는 그게 따라온다고 봐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저는 그 강요서부터 핵심 국장 전부 이 행시 출신이 아니라 그 기업의 몸을 담았던 분들을 그것도 젊은 분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분들 중심으로 살아있는 정책이 나오도록 이게 좀 정책 체제가 좀 바뀌어줘야 저는 된다고 보는 거죠. 하나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거는요. 이번 민부론 속에서 빠져 있는 부분들이 좀 하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 속에서 어떻게 결국 우리 경제가 적응할 거냐 문제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수없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민부론과 4차 산업혁명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젊은 인재들이 희망을 갖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연결고리가 조금 약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보완 좀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 방법이 생각합니다. 앞에 미니 경제정책을 세우고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하는 주도 세력이 기업 쪽에서 나와준다고 그렇습니다. 하면 네네. 그러면 그 미니 뭐 부를 이끌어가는 축이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민부론을 우리가 다시 재정의한다고 하면 저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맞아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민부론이 구체성이 좀 결여됐다는 부분과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끝으로 신 교수님, 뭐 정책 제언이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한 말씀 해주세요. 한마디만 딱 말씀드리면, 우리 특히 관료들, 그러니까 경제부처에 있는 관료들이 정말 자기 삼촌이 사업을 하신다, 자기 아저씨가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내가 의사다라는 그런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살려줄 수 있는가, 이런 어떤 처절한 어떤 그런 이 뭐라 그럴까요, 공감이 있어야만 저는 살아있는 정책이 나온다고 봤을 때 우리 관료들이
기업을 위해서 특히 중소 자영업을 위해서 자기가 발벗고 나서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참 안 되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려면은 예,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오늘 고맙습니다. 네, 비즈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